시작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AI 토크쇼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12월 하면 둘째 주가 마무리가 됐네요,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AI를 한번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2026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돌아가면서 먼저 인사 좀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들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게스트부터. 네, 게스트부터 먼저 오늘 초대손님부터 초대손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뭐 하고 있긴 한데 우리 또 친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오늘 얘기 나누는데 저도 뭐 지금 우리 AI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 AI 또 가르치고 있고 메타 AI 전략연구소라는 또 사업체로 AI 관련되는 교육 파트 쪽하고 개인과 팀 생산성 관련해서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배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얘기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혜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얼굴 나오게끔 이야기하는 건 태어나서 머리 풀려고 처음이고요. 이 환경이 굉장히 낯설기는 한데요. 저는 회사 생활 그만둔 다음에는 학교 강의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또 가끔가다 기업 자문활동 하면서 디지털과 AI를 환경 속에서 좀 친숙하게 살아가려고 시대 흐름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혹시 질문 있어요? 두 분이 경쟁하거나 이런 모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그렇고 분야가 좀 이렇게 서로 시장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다 아는 분들하고만 일하니까 겹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SNS 초창기부터 거의 15년 지기 옆에서 2010년 정도부터 같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이고. 다음 좋습니다. 대표님 저기. 네. 네. 저는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제가 여기 기부스 다리에 기부스를 해서 아직까지 못 풀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풀 것 같고요. 어제는 제 또 딸이 예쁜 또 우리 손녀딸을 낳아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됐군요. 예, 이제 드디어 어제부터 할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와 같이 놀 우리 손녀딸 앞으로 친하게 보내고 또 우리 손녀딸한테 AI를 또 잘 가이드해줘서 앞으로의 세상을 좀 멋지게 만들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최 교수님. 예,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아이고, 12월이 가기 전에 그 좋은 분들을 좀 이렇게 인사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행히 오늘 우리 배은철 대표님이랑 우리 정혜진 대표님 함께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 성함이 한 분은 정혜준 이름인가 봐. 제가 소개할 때마다 절대 정해준 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 배운 철. 네. 완전 배운 철강. 굉장히 튼튼하신 두 분 모셔서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네, 이름을 이렇게 또 별도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2025년 뭐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누구보다도 다 실감하고 또 그 변화에 가장 또 앞서서 지금 이제 뭐 교육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쪽 활동을 1년 동안 해오셨는데 오늘 한번 2025년 AI라는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어떤 사업의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오신 아까 다시 한번 또 배우철 대표님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AI 워낙 많이 되고 있고 챗GPT 나온 다음에 제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공저로 챗GPT 관련되는 책도 이북으로 같이 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뭐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 강의가 너무 많은데다가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적용하기에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올 하반기만 해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 쪽에 특강했을 때 얘기했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AI 전체 분야에서 우리는 생성 AI 쪽을 주로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성 AI가 각 개인에 따라서 어떤 정의를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AI, 생성 AI 결과물, 생성 AI 아웃풋이 나의 아웃풋을 대체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성과가 아직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 AI는 내가 학습하기 위한 결과물을 미리 만들어내는 내가 학습하기 되게 좋은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받아서 내가 검색을 한다든지 자료 정리를 한다든지 구조화시킨다든지 시각화시키는 부분들을 해서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 도구라는 측면이 매우 강했었고요. 그 부분을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새로운 학습 도구가 생겼다. 외국어 학습부터 그다음 프로그래밍 개발부터 디자인에 관련되는 부분부터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좋은 학습 도구라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올해 뭐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아직은 좀 이렇게 약간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AI 에이전트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는 생산성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정도 되면 적절한 분야, 그러니까 룰이 정해져 있고 아웃풋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만 유지하게 되면 특히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메일 자동 발송이라든지 뭐 정해진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요 정도의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성 도구로 좀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저는 요 두 가지 관점 이제 개인의 학습 도구, 뭐 개인에서 이제 팀으로 가겠죠. 학습 도구와 개인과 팀의 생산성 도구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어때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저기 외대 쪽에 가서 특강 2시간짜리 하고 그 전주에도 한양대 쪽 가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특강을 했었는데 약간 달라요. 약간 이렇게 편차가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 친구들과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의 다수. 네네. 직접 현장에 자주 계시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 젊은 학생들한테. 네네네. 학교 현장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는 유료 버전을 쓰는 아이와 못 쓰는 아이의 차이가 1차적으로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학기 마침 시작될 때 제미나이 프로가 학생들한테는 좀 1년간 무료 아카데미 버전. 있어서 했는데 또 그걸 또 제대로 못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간 친구가 있는데 또 수업은 이제 제미나이 프로로 가르치는데 이제 테스트해서 결과물 내라고 하면 못 내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월 비용이 적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 3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매달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지식의 편차라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평등성에 대한 부분들, 접근성에 대한 평등성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게 뭐 현실적인 이제 이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각 학생들의 활용도의 문제인데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는 이제 원리 원칙이나 이 작업을 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응용하고 실습하는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의 이제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과제들을 기본 과제들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를 따라오는 친구와 또 그걸 활용해서 넘어가는 친구들과 그걸 못 따라온 친구에서 그 위쪽하고 아래쪽의 차이 갭이 점점 커지고 이거는 이 갭이 있는 순간부터 개인 경쟁력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은 이제 AI가 조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걸로 일단 1차 가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뭐 창의력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저희 그 테마로도 한번 다뤘어요. 네.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창의력에 대한 강조의 시기는 좀 지나갔다. 그리고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포괄적이긴 한데 제가 생성 AI 시대에는 개인의 경쟁력은 상상력의 차이에서 발생된다. 지금은 상상하면 그릴 수 있고 상상하면 코딩할 수 있는데
이 빈곤한 상상력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주제를 줬는데 그걸 상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과 데이터의 축적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뭐 나노 바나나 프로를 쓰는데 뭔가 과제물을 주면 이 상상력의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전에는 뭐 포토샵을 쓸 줄 아는 친구,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줄 아는 친구, 파이널 컷 프로를 쓸 줄 아는 친구 이렇게 도구에 대한 기능의 의존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구에 대한 의존도가 제로로 수렴할 거거든요. 말로 하면 되니까.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주느냐가 결과물에 대한 편차를 만들어내니까 제가 야, 이제는 도구 사용 잘 안 해도 돼. 상상력의 문제야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상당수가 우리 아직도 주입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교육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돼. 그런 거죠.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정혜준 대표님이 어쨌든 저기 실무 소상공인 현장에서 코칭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이 AI라는 부분이 어떻게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올지, 어떻게 적용할지 이 부분이 되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어. 일단은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개인의 제가 AI를 활용해 왔었던 히스토리를 돌이켜 보면 기점이 작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까지는 저의 놀이 도구, 개인의 놀이 도구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았어요.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운전하면서 뭐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거 가지고 유명한 책 비평 어떻게 했어.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런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그 토큰이 다 사용될 때까지 4시간을 그러고 떠들고 있었는데, 여름인가 어떤 회사에 전략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그 전략 컨설팅을 하기 위한 조사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보고서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장 조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실제 제가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랬었는데, 하나는 재무제표를 업로드하고 그것을 갖다 분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뷰를 크롤링 해가지고 리뷰를 분석하라를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 크롤링 한 거야 제가 읽어보고 페르소나 구축하는 것까지 제 분야니까 잘 알았었는데, 재무제표는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 결과치를 가지고 회계사를 찾아가서 같이 보면서 얘기했더니 거의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형 AI의 강력함을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그 매장들의 상황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 믹스, 소액으로 넣어도 미디어 믹스를 얘가 직접 해주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상황을 작년에 경험을 했고요. 미디어 믹스라면 뭐 광고, 채널별로 어떻게 분배해서 할 것인지를 갖다가 200만 원 뭐 정도의 소액이어도 얘가 잘 분배를 하고, 제가 읽어봤을 때 제 눈에도 거의 틀리지 않는 결과값들이 이제 GPTS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매우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약간씩 어긋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지방의 컨설팅 양도 늘어나고, 또 이제 기업 한 군데의 자문을 맡아서 실제 그 일을 하는데, 커머스 자문을 맡았는데 회사에 커머스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그 직원들도 커머스를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학습을 시켜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학습시켜가면서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2주 이상 걸리는 일들을 옆에서 보다가 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업무를 이제 기획서를 쓴다 하면은 그런 거 니들이 고민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해서 제가 봇을 만들어준다든지, 상품 세부하면 그 상세 페이지
한다고 온갖 영양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상품 특징들만 나한테 줘서 반복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 패턴화 시켜서 봇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엑셀 그 뭐 데이터 정리 전처리에서부터 그 이제 그 매출 정리까지 싹 다 단위 업무들은 봇을 만들기 시작을 해놓으니까 비전문가 직원 3명 데리고 이제 월 매출 1,500이었던 매출을 지금 2억 좀 넘게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부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6시면 칼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오로지 GPTS 가지고 만들어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사실 매장 사장님들 뭘 알려줘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블로그 이렇게 써서 결과 그 이제 GPT로 블로그 내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와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번은 그 프롬프트 이렇게 쓰는 거 알려드렸는데 당신 매장에 맞는 주제를 내가 10개를 줄 테니까 이 10개의 주제에 대한 프롬프트 써보세요 했더니 못 쓰시더라고요. 그냥 우아와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블로그 만들어주는 봇들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몇 가지를 해서 이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최근에 마지막에 컨설팅했던 그 매장에서는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장황해지긴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도구가 있어도 애티튜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업무를 그 도와주는 도구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게 있네 하고 신기해하면서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자문해주는 회사나 다른 데 가서 만나보면은 연령과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는 40대에 있는 분들이 더 관심 있고 자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AI의 업무의 활용은 태도의 문제이다, 수용성의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얘기했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이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라서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의 그런 대상이었을 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앞뒤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열심히 참여해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는 뭐가 앞뒤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자. AI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있고 또 어떤 종류, 부류가 있고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지 되는 건지, 또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또는 연령대 뭐 이런 용처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지금 학교의 사례를 들었고 또 학교에 하다 보니까 기업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걸 해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대상이 다르면은 이 접근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론도 다 다른 방법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AI가 너무 빨리 막 급진전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막 어수선한 상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AI 전반적인 이해도가 먼저다. 이 강론을 들어가서 이걸 클릭을 여기 해야 돼, 저기 해야 돼, 프롬프트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전에 AI라고 하는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을 쓰면 되고 이런 사람은 또 저런 부분을 써요. 이게 그 수요자가들이 그것만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땅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모르면은 내가 어디를 파야 되지? 이거 하라는 것만 해야 되나?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게 정리가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보태보면 학교랑 이제 사업장 얘기 주셨는데 이제 생성 AI를 전달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해내고 이 일이 보통 한 2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요걸 조금 단축시키기나 여기 너무 노가다를 많이 하는데 뭘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 워크플로우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생성 AI를 갖다 주면 너무 잘 써요. 왜냐면 그렇죠. 이 부분을 내가 자동화시키거나 일을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잘 못 쓰는 사람은 일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두서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 두서없는 워크플로우에 생성 AI가 들어갈 구멍이 없거든요. 다만 나 이 귀찮은 일인데 요 아웃풋만 당장 만들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럴듯한데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편차가 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자문하는 회사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처음에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학습 교육을 시키다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다음에 한 일이 커머스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라. 그래서 실제로 개별 업무들을 어떻게 언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갖다해서 애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덩어리들이 자동화가 가능하느냐, 보수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 그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그렇죠. 개입시켜야 될 텐데 중소업체들이나 스타트업들 보면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또 두서없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해야지 하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빨리 변했었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게 나와. 그래서 연초에 고민을 하다가 새로 나온 거 약간 뒤로 미루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공부한 건 프롬프트였었어요. 생각을 하기에 도구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라는 것이. 그래서 상호작용할 때 내가 쟤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이냐고 결국은 언어로 하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프롬프트 변화만 제대로 추적하고 있으면 어떤 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계속 프롬프트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나 겁내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용 방법만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은 도구만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어떤 도구들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게스트라고 저희가 너무 아닙니다. 근데 게스트를 위한 오늘은 듣는 네,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는 사실 이 톡쇼의 매력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 기획하는 방법을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 얘기였었는데 너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오래 하니 했더니 그 내용을 PPT로 옮기는데 PPT 구성이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 바보니 그랬어요. 이렇게 거칠게 올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 그 내용을 그냥 문서로 정리한 다음에 젠스파크나 노트북 가서 던져. 그럼 얘가 더 잘 만들어줘. 했더니 다음날 바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지식, 약간의 귀를 열어놓는 거, 그리고 사용 방법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실제로 그 해봤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거 좀 써보면 학생들한테 그만한 그 학생 도움이 그렇죠. 없잖아요. 노트북 이러면 뭐 네. 학생이나 개인한테는 그럼 네, 최고의 거의 필수 업무도 없는데 필수죠. 그 학생들 50명 그 특강을 해가지고 노트북 LM 쓰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한 명이 손을 안 들더니까 1년이 넘었는데 나오지가 이래요 지금 현장. 이 톡쇼 주제를 제가 개략 훑어보긴 했는데 네. 아마도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생성 AI를 사용하는 생성 AI 리터러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더 크게 하면 생성 AI 윤리 뭐 이런 부분인데 좋죠.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뭐 노트북 LM 학생인데 필수로 가르치거든요. 네. 다른 과목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때려놓고 프레젠테이션을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서 발표해서 교수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렇지. 그런 케이스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파일을 만드는 역량은 A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된 건지 강조할 부분이 강조가 됐는지를 보는 안목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의존하게 되면 사람의 역할이 자기가 없어지는 생각하는 거죠. 거를 네. 점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서 되느냐를 보면 사실 지금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넣었을 때 뭐 PPT가 이제 15장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한 5장 정도는 쓸 수 있고 5장 정도는 뭐 써도 괜찮은데 뭐 굳이라는 게 있고 한 5장 정도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달라요.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AI 리터러시라는 부분에서 중요해지고 그렇죠. 생성 AI가 만드는 결과물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이슈가 되고 이제 정말 이제 학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좌절했던 그 케이스인데 자 이번 학기 생성 AI 통해서 자기가 배워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10가지를 써라 하는 거였어요. 이번 학기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배운 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들 뭐 했는지 보고 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GPT를 써네. 그거 지금 첫 시간에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게시판에 이제 다 댓글로 올리거든요. 글을 너무 깔끔하게 잘 썼는데 내가 안 가르친 내용이야. 근데 그 커리큘럼으로 보면 이 제미나이나 챗GPT가 생성해내니까 키워드에 들어가 있고. 제가 그날 너무 그렇죠. 충격받고 좌절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 때는 똑같은 과제를 결국 그걸 썼어요. 아, 네가 배운 걸 쓰는 거를, 아니, 자기가 배운 걸 쓰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결국 과제 제안을 가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생성 AI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배운 것을 써라라는 걸 보고 그거를 생성 AI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답을 하면 그냥 F다. 이런 네거티브를 써야 되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주제를 자기가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했던 거를 챗GPT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아웃풋을 생성 AI한테 맡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는 사실 윤리라고 크게 얘기하긴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전반적인 거하고 뭐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만들어진 아웃풋에 자기의 영혼 없는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 쪽에서는 AI를 통해서 작성한 글들이 지금은 폭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AI가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학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쓰레기를 학습해서 쓰레기를 내는 AI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AI 파트의 콘텐츠 부분에서는 특히 텍스트 콘텐츠 분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진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들이 자기의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AI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되게 고민하거나 또는 제안해야 되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학교에 있으면 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 이제 마케팅 수업할 때는 과제를 한 학기 과제를 그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애가 그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걸로 해서 내용이 쭉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나 보니까 그렇게 일본 사람 저자로 한 리포트를 쓴 애가 3명 정도 있더라고요. 다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그대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그것도 이제 외국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거든.
그냥 웃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한 복귀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반복이 되면은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구나. 특히나 개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상황을 학교에서부터 만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스로 사고하는 기회를 점점 없애버리게 네,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뭐 북독방 발제하잖아요. 네. 예전에 이 책 한 권 발제하려고 하면 꼼꼼히 읽어요. 왜냐면 좋은 대목만 발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300~400페이지짜리 읽으려고 해보세요. 막 대여섯 시간 넘게 걸린다. 네, 뭐 네, 일동만 하는데도. 근데 이걸 이제 발제해서 옮겨 적고 타이핑하고 하다 보면 따블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는 전자책을 구해가지고 다 스크린 캡처한 다음에 쭉 집어넣고 장별로 요약해봐. 그러면 거의 이 챕터 스크린 캡처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초벌 버전 나올 때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요약하는 거 너무 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책을 제가 안 읽게 돼.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꼼꼼하게 네, 이제 좀 맞아요. 리뷰해보려고 하더라도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네. 학습에. 네. 그러니까 원천 학습에 게을러지는 게 자칫하면 그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히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더 심할 수 있죠. 뭐 시간에 쫓기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다 맡겨버릴 수 있거든요. 리포트 언제 써? 그냥 얘한테 쓰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도구라 지나치게 도구 의존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갖게 되고. 저는요, 일단 큰 서점을 갑니다. 가가지고 좋은 책들, 뭐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다, 뭐 미국에서 들어온 어떤 번역본들 많지 않습니까? 그 표지 딱 찍어서 챗GPT에 딱 넣으면은 금방 요약 쫙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게 책을 내가 사서 볼 정도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다 이해했어. 대충 알만해. 그럼 안 사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권도 보고 20권도 다 봐요. 딥 리서치라고 써보셨어요? 이 키워드 하나만 있어도 네. 책 제목 하나만 딱 넣고 나서도 야, 이 책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쭉 뒤져가지고 제일 쓸만한 거 좀 찾아봐. 그러면 이 책 안 읽어도 가장 무서워요, 핵심 무서워. 요약된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딱 요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습의 도구로서의 생성 AI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따지면 어쨌든 책을 스캔해서 주니까 원소스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소스를 주고 요약시키는 거는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한 걸 내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고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목차나 앞쪽에 서론 읽지 않고 책 전반에 걸쳐서 요약을 한 다음에 책을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이수성이 좋아지거든요. 그 얘기하셨듯이 특정한 주제의 책을 10개를 요약한다는 거는 책 한 권을 꼼꼼히 보는 경우도 있고 요약된 내용을 10권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학습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 자료 찾아볼 때 이제 그런 방식들을 부분적으로 쓰거든요. 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라이너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어요. 라이너가 원래 웹 클리너로 웹 하이라이터로 하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예 학술 정보 전문으로 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논문들이나 학술지에 발표됐던 자료들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주니까 아카데믹한 자료를 보기엔 너무 좋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갈라버리고 라이너. 처음부터 아예 학술 자료만 딱 저 논문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몇 가지 버전이 있고 얼마 전 9월 말에까지 스탠포드에서 AI를 제일 저자로 해서 논문 쓰는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라이너로 썼던 그 친구가 입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학술 정보, 문헌 정보 할 때 리트러치 리뷰하는 부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옛날에 그 논문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라이너 문헌 정보 에이전트 쓰면 내가 키워드만 주면 그 키워드를
썼던 논문들이 다 나오고 이 논문이 몇 번 인용됐고 이 주제가 어떤 주제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연구 주제를 찾거나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제 학생들 과목 중에 이제 라이너를 쓰는 것 때문에 이제 하고 논문은 학생들은 다 이제 거의 다운로드 학교 도서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논문 자료를 좀 많이 봐라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하는데 이제 특정한 한 학습 파트 쪽에는 이렇게 학술 정보하는 쪽에는 특화된 게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라이너 꼭 써보시면 되게 좋은 좋은 것 정보 같고 라이너 기본 유료 버전이죠. 라이너. 네네. 네. 이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고 쿼터가 있는데 워낙 이제 크레딧이 약간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양이 적으니까 쓰고 근데 학술로 접근한다고 할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정보고 대신 이제 또 라이너 쪽하고는 어떻게 이제 그전부터 조금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학기 동안은 특별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한테는 몇 개월 무료 지원, 이제 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쓰고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뭐 해외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방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뭐 라이너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인 할인 저한테도 좀 저 3월 달까지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선행 연구를 좀 유료로 쓰세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 배윤철 대표님 두 가지 했던 말이 되게 좀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의 상상력이라는 문제하고 하나의 툴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AI 리터러시를 좀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접점에 대한 방법들을 좀 잘 제안을 지금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떤 역량이라는 거, 업무의 역량이라는 건 툴을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 툴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냐라는 거 자체에 많은 학습 시간들을 사실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성의 AI 시대는 그게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 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툴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정의 경험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경험치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아까 업무 프로세스나 뭐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치만 한번 새로운 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만 가져도 훨씬 더 이렇게 생성형 AI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런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마케팅하는 부분에서 이런 AI를 쓰는 부분인데도 저는 이제 요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쓰는 근육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은 대부분 뭐냐면은 뭔가 고객을 뭐 광고를 하든 아니면 뭐 또 직영으로 블로그 유튜브를 하든 간에 유입을 시키는데 정말 애를 써갖고 유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판매 페이지로 넘겨놓고 그냥 놔두는 방식의 판매 방식이 너무 익숙한데 또 고객이 이제 스마트해지면은 그 고객이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경험을 주려고 그러면 정말 디테일하게 쪼개고 맞춤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고객적 관점으로 사고하고 고객적 관점에서 행동해야 되는데 몸의 이 근육이 그런 방식 노출시키면 바로 판매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서 생각하고 쪼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웠는데도 행동은 내들면 옛날 방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네, 훈련이.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 리터러시에 맞는 방식에 내가 정보를 취득하고 또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이런 경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AI를 교육하고 나서 나도 현장에 내 사무 공간에 들어가서 내 업무에 적용을 해야지 하고 못하는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강사가 쓴 것과 동일한 프롬프트를 썼는데 강사처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 이렇게 자문하는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개발팀에 있는 연구원 한 명이 고문님
왜 저는 동일한 프롬프트 썼는데 고문처럼 결과값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실무자들한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왜 그 잘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결과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갖다 자기한테 시키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 번 질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 이거 별로야, 이런 식의 에티튜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현장에서 넘어야 할 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리터러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도구 사용 방법 알려주라는 게 저 그러질 않고, 생태계 변화,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변했을 때 나타났었던 생태계가 바뀌니까 몇 년 뒤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더라 라는 것부터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환경이 변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 라는 그 단초들을 좀 익혀라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퍼포먼스에서 CRM 시대로 넘어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부분 현장에서 이해를 못해요. 관성적으로 미디어 믹스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 추론해내고 거기에 빨리 대응하는 능력들이 적어도 리더단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용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어떤 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 체계가 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쓴다.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건 수수께끼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공식 내지는 법칙을 좀 알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든 기업인이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면 얼마가 들어가겠네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런티만 된다라면은 뭐 시행하는 건 자기가 결국 그 다음에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해도 뭐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되고 하면 결국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가 있고 뭐 제미나이가 있고 그거에 준하는 딥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각각의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 또 포맷에 따라서 텍스트로 입력할 때 인풋과 아웃풋에 따라서, 또 동영상 내지는 이미지, 이 결과물에 또 인쇄물 뭐 이런 형태의 인풋과 아웃풋에 따라서 계산되는 코인의 개수나 크레딧의 사이즈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됐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한 10,000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겠구나, 50,000원 정도가 추가가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라면 의사결정하기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크게 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AI 플랫폼이 있고 중국에서 나오는 AI 플랫폼이 대부분이고, 또 중국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의 위치를 보면 거의 다 싱가포르에 가 있어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을 크게 놓고 보면 역시 중국계 한 50% 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챗GPT를 썼을 때 결과물이 있을 거고 딥십을 썼을 때 결과물이 있을 텐데, 이거 대비 들어가는 비용 대비 결과물은 또 어떠한가, 이게 또 이제 하나 알게 되면은 내가 AI를 쓸 때 어떤 경로로 어떤 또 포맷으로 인풋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프린트하는 게 낫겠다, 그 쓰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그래야지 이제 뭐 코인 값이나 크레딧 값이 떨어지겠죠. 그게 아니면은 사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잘 모르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 혹시나 내가 이걸 해서 뭐 돈을 계속 코인을 사야 되나, 뭐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 싶어요. API 토큰까지 계산한다고 참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 한 달에 얼마 쓰세요? 그 유료. 예. 저는 생성 AI를 초반에 뭐 GPT만 유료로 쓰다가
지금은 거의 다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시고. 네, 지금 제미나이만 그 학교 때문에 음. 프로 쓰고 있고 얼마 그리고 쓰세요? 뭐 저는 지금 유료를 한 5가지 정도 쓰고 있어요. 네. 15만 원. 얼마 정도? 제가 제일 많이 써보는 편이죠. 저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기능들을 거의 다 써보려고 많이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그렇죠. 나와요. 네. 대표님은 강의하시는 거는데 사실 이제 쭉 쓰다 보면 이게 내가 업무용으로만 쓴다라고 하면 몇 가지 써보고 나서 픽하면 되고 걸로 이제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만 네. 커버가 되면 네. 거기다가 딴 거 써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이 이제 이번에 나노 바나나 네. 프로에서도 이제 구글 그라운딩을 시켜가지고 이미지도 이제 학습을 지가 정보 검색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 방식으로 쓰니까 챗GPT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대답 이게 텍스트 기반에서는 그렇고 뭐 이제 사실은 좀 달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작년에 지브리 이후에는 사실 지금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또 소라투가 영상으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구글에서 BO3라든지 뭐 아니면 그러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영상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고 이미지 에디팅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해서 프리픽은 유료로 결제를 했어요. 연간 결제밖에 안 되는데 걔는 또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계속 바꾸는 것보다 그냥 그 프리픽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딱 자금만 요청하면 걔는 바로 바꿔주거든요. 이런 노가다는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대체할 만한 다른 서비스가 없어요. 프롬프트 3-4번 돌리면 원래 잘 있던 것까지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피하려면 이 도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유료 너무 많이 쓴다기보다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5단계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못 끼워 쓰고 두 번째 단계는 못 끼워 쓰고 요렇게 워크플로우 내에 AI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딴 데가 더 잘 나오면 3번에 AI를 바꿔 찍기면 되는데 뭐 챗GPT 5.2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하는데 사실 지금의 LLM은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멀티모달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자기 업무 성격하고 약간의 취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지. 그리고 저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작업들을 해서 유려한 결과물은 챗GPT 쓰는데 걔는 무료 버전에 쓰는 커터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드한 작업들을 제미나이 가서 지금 하고 있고 구글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너무 지금 무섭게 하고 있는 게 거의 지금 리스크에서 올인원 어떻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구글 생태계 내에서 부분적으로 써야 될 도구들만 다 쓰면 이 워크플로우가 쭉 짜지니까 또 딴 거 뭐 쓸까? 그러면 이제 무료 써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한 4-5개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기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상황들이 돼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이제 사실 에이전트 이야기가 원래 좀 많이 나왔잖아요. MCP도 있었고 이런 데인데 근데 그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체감하기에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이런 체감은 좀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AI 브라우저에서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크롤링하는 이런 쪽은 저는 이제 좀 활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지금 이제 겪어보신 어떤 활용해보신 경험이나 내년에 좀 예상되는 어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뭐 최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정말 올해 큰 화두였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너무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신해 준다는 거야. 대행자, 대리인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뭔 일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 역할이다라고 느껴지려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얘가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얘가 내가 대리인이 아니네 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대부분 의사결정까지를 얘한테 맡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 마지막에 이런 선택지를 놓고서 요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면 마지막 픽 결정은 내가 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이전트가 열심히 뭐 검색도 하고 뭐 비교 판단도 하고 요약도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결국 마지막 그 결정을 내가 내리다 보니까 얘가 아직도 에이전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결정을 해서 던질 거거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 내가 삼성 주식을 오늘 사야 돼 팔아야 돼라고 얘기하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사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유리하고요. 파는 관점에서 이게 유리한데 요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란 얘기야, 팔란 얘기야,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요, 딱 하나만 결정해가지고, 이런 근거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이게 이제 그나마도 이게 이제 그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내년만 가도 그냥 원래 오늘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네가 알아서 얘기하고 알아서 정리해라고 하면 지가 진짜 이제 그 결제 권한만 만약 허용을 해주면 지가 사고 팔고 할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야가 가장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이제 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의 주 업무 플로우상 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느냐에 따라 그만한 얘기 다방면도 거의 뭐 이 전방위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그러면 진짜 약간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늘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그 경계선에 와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년만 가도 지금도 뭐 전화번호 넣어주고 어디 가서 뭐 예약해가지고 몇 자리 예약해놔라든가 뭐 티켓 뭐 구입해와 이런 것도 그 카드에 대한 결제 권한만 주면 다 해버리거든요, 중이라. 그 정도가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용 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작업들이 계속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서 작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노트북 LM에 그 슬라이드 기능만 써도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미. 저만 해서 파워포인트 잘 안 만들어요. 그냥 다 맡겨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퀄리티를 보면 내가 밤새고 만들어도 저만큼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도전해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정말 이렇게 대리인 그 등급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이 내 몫일 때 그것까지를 이제 함부로 이양을 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까처럼. 원래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이런 AI가 생성AI가 대중화되는 두 가지 저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이제 지브리 스타일 자체가 되면서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 AI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계기였고, 또 이번에 또 나노 바나나도 저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AI 에이전트도 뭔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확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트리거 촉발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주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랑 AI 에이전트를 저도 나눠서 보거든요. 에이전트가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에이전틱 AI가 있고, 지금 이제 티켓 구매나 식당 예약하는 정도의 내가 의사결정을 뭐 끝까지 안 해도 위임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데, 그거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죠. 아까 주식계는 잘하십니다. 다 팔았습니다. 네,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은 뭐 실제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사들은 룰 베이스로 다 하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고가에서 몇 퍼센트 떨어진 거 사고 여기서 몇 퍼센트 올라가 팔아서 일부 수익하는 부분들은 이미 룰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로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맡길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다른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로봇 청소기 나온 지가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꽤 됐지 않나요? 이게 지금 2002년, 2003년도예요. 그럼 25년 된 거잖아요. 한 뭐 20년 정도 됐다고 쳐요. 근데 집에 로봇 청소기 써보시면 100% 만족하냐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거 조금 치워줘야 돼요. 얘가 그렇죠. 다 들어줘야지. 처리를 좀 해줘야지. 예전만큼은 아닌데 양발 먹고 쓰러져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웬만큼 치워줘야 되는데,
20년 된 로봇 에이전트가, 로봇 청소기가 아직도 답답한 구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 거의 없는 바닥 청소하는 애가 물론 25년째, 그래도 좀 또래 정도인데, 물론 이 속도가 가속되긴 하겠지만, 뭐 에이전트 로봇, 뭐 AI 에이전트나 피지컬 AI로 가는 게 방향성이긴 한데, 너무 지금 호들갑이다. 그냥 지금 쓰는 워크플로우 내에서도 잘 못 쓰는 건데, 기업들은 어쨌든 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고, 그 수많은 강사들이 이거 하면 당장이라도 뭐 당신 업무가 뭐 반으로 줄어들고 뭐 당장 내일 뭐 6시에 땡퇴근 할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정말 요거 내일 무슨 식당 지정해서 그러니까 뭐 식당 예약해 정도, 영화표 예약해 정도. 근데 양표 예약하는 것도 앞자리, 뒷자리, 내가 선호한 자리 어느 정도까지는 앞자리 이상으로 가면 어지러워도 있고 너무 뒷자리는 싫어도 있는데 빈자리에 애매한 수준일 거거든요. 가야 될 길은 멀고 기업들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뭐 사람의 일 또는 이제 우리 업무에 관련된 일을 대체해 나가는 부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버티컬하게 조금씩 만들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이 활용하는 AI의 모습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AI의 모습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그 업무 현장,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진입 혹은 활용의 정도가 내년 정도면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봐야 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특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AI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성형 AI를 머릿속에 딱 두고서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건 결국엔 머신러닝의 이슈이고 기계가 작동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신하고 그걸 갖다가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고도화가 됐다가 아니라 고도화될 수 있는 출발선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버티컬 영역에서 나왔던 솔루션들이 업체에 이제 적용되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요즘에 그거 관련해서 자료조사하고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내년에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님도 그 중국 자주 가시면 그 다크 팩토리라고 그 이슈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보면은 지브리 사건이 사실은 쇼킹하는 이벤트가 됐고 뭐 전 국민이 다 한 번씩들은 해봐서 놀라움을 가졌죠. 그 다음에 아까 뭐 나노 바나나가 이렇게 구현되는 것도 봤고 또 다행히 또 신정부가 이 AI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전 국민이 상당 수준의 이 교육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준비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시장은 세 가지로 저는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교육. 교육에서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든 가정에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거나 무언가 엄청 바쁩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한번 3년 동안 그 코로나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의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는 생 이별이에요. 저녁에만 뭐 잠잘 때 만나거나 뭐 이런 수준이고 아이들은 학원 보내거나 그만 끝.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도 부모도 모르지만은 가르쳐 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있구나. 무언가가 그들한테 이렇게 뭔가 가이드 해줄 만한 일은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교육 시장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입니다. 예상되는 사업자라는 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계층과 퇴직을
하시는 분들, 두 부류라고 봐요. 직장에 뭐 잘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한테는 취업하지 말고 네가 창업해라. 왜? AI가 네 스텝이 다 있다. 네가 이걸 배워서 네가 창업을 하는 게 직장 큰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 두 번째는 퇴직자. 뭐 퇴직자 이제 과거에 자기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퇴직해서 취업한다 하더라도 단순 노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AI를 이용하면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러한 창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 그룹의 청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퇴직자. 오히려 퇴직자가 창업하기 더 좋을 것 같아. 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AI 툴만 잘 이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장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을 뭐 동서남북을 다 조사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 크게 성공하겠네. 어떤 기업은 뭐 겉만 AI고 속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또 AI 요즘 종류도 뭐 피지컬 AI다, 엣지 AI다, 온 디바이스 AI다, 많이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다 참여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저거 주식을 사면 괜찮겠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AI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가 급변하고 성장과 이 쇠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읽을 줄만 알면은 이것도 좋은 하나의 비즈니스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같이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교육 시장, 또 창업, 사업을 창업하는 시장,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 나눈 지 얼추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배용철 대표님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해줬고, 정혜준 대표님은 또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오늘 이야기 더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 좀 어떻게 송년 인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인사 한번 하고 아니요.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배용철 대표님부터 좀 마무리 이제 인사 겸해서 네. 한 가지 이제 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 부분을 조금 소개하고 끝낼 텐데, 지금 우리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각 개인이나 기업들이 바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AI 브라우저예요. 지금은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기 전에 AI 브라우저를 누가 잡을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AI 쪽 뭐 한다라고 하는데 AI 브라우저를 안 쓰고 있으면 다 뒤처지는 거예요.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출처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룰 때는 지금은 퍼플렉시티의 코멧 브라우저가 속도도 빠르고 원래 출처 발표를 잘 하니까 좋은 거고요. 해외 자료들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든 뭐 요약해 달라는 거랑 전문 번역이랑 좀 다르거든요. 코멧 브라우저는 해외 기사 전문 번역이 안 돼요. 디아 브라우저만 돼요. 그래서 뭐 물론 맥에서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디아 브라우저는 전문 번역을 시키면 그냥 전문 번역이 되니까 전문 보고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AI에서 나오는 아틀라스는 시간이 너무 애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참 지금 나오긴 하는데 속도도 느려. 그래서 뭘 정확하거나 뭘 전문 번역, 얘도 전문 번역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약간 계륵이에요. 내기는 했지만 그렇고, 그것보다는 이제 라이너의 크롬 익스텐션을 쓰면 해당되는 페이지의 요약이나 창을 띄워주니까 그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브레이브에 뭐 레오에 탑재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오페라 브라우저에 있는 이런 애들은 아직은 AI 브라우저로 가기에는 워낙에 AI 베이스 기술 자체가 아직은 갭이 있어서 떨어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정보 주신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 내에 지금 제미나이가 이제 붙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우리도 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AI 브라우저를 잘 쓰는 사람은 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무조건 30%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쓰는 부분들을 자기 업무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자기 업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빨리 체득돼야 될 부분들이어서, 뭐 저는 이제 그 부분 먼저 강조하고 빨리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그린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주제로 AI 브라우저를 한번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널목이라 피할 수 없는. 네네. 네. 다음 예. 정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주저하게 되는데 그 주저함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게 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서 그냥 친구처럼 사용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면은 어느 순간 내 일상에 좋은 친구로 AI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저하고 계시면은 그냥 무조건 사용하셔라 라는 얘기를 큰 맺은 말을 대신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조건 사람. 저희가 이제 오늘이 8회차하고 다음 주는 이제 15? 연말이고 해서 26일 바로 날, 건너뛰고 송년. 12월 26일 날이 송년회 네. 겸 이게 마무리. 마무리. 2025년 마무리. 특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올해 마무리 특집에서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올해 진짜 AI가 굉장히 복잡하게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마무리 특집에서는 각자가 좀 이렇게 나름의 그 엑기스 한 장씩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전달했으면 저도 하나 준비를 해서 우리 미리 공유를 할 테니까 각자가 좀 더 다른 포맷으로 해서 그날은 좀 우리 마무리 정리를 좀 25년 각각의 원페이지 프로포즈.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 교수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는 올해 한 해 이제 제일 제가 주창하고 제 스스로 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했던 분야가 그 바이브 코딩 쪽이었거든요. 만인 개발자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기계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기계어를 공부해가지고 했던 게 프로그래밍이었잖아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그럼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의 이제 완결이 됐거든요. 거의 올해 말 되면서 어제 이제 제가 1년 동안 그 공부했던 바이브 코딩 그 이제 교재로 썼던 거 전부 총 모아가지고 자 나눔하겠습니다. 필요한 분 신청하세요. 아유, 정말 약간 좋았습니다. 점집 때 갔더니 벌써 250명이 넘었어.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조금만 앞서 보고 따라가면 그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무기가 얼마나 이렇게 풍부하게 생기는지가 지금처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있는데 못했던 것들을 그 해치울 수 있는 이 허들이 이만큼 낮아진다는 게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왔다는 거를 좀 실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바이브 코딩도 이제 굳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아마 걸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다들 필요하면 개발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되거든요. 말로 하면 개발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인 개발자 시대가 온다는 걸 조금 더 그 실감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좀 하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나눠주고 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번 핵심만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한 주 네, 쉬고요. 힘이고, 네, 크리스마스 뵙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엄살